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대통령실에 당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50억 원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의견이 많은 걸로 전해지는데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주식 양도세 논란이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주식 양도세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강화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종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종목당 50억 원씩 250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주식 양도세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0억 원 대주주 기준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며 확실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 기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하고 이 주가 급락 등을 고려해서 이 기존대로 50억 원이 유지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은 뭔가요?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당 의견과 여론을 전달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억 원과 50억 원에 더해 절충안까지 3가지 선택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절차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주식시장 흐름, 소비자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논란거리입니다. 세율이 당초 시장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조건도 까다로워서 해당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소득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해외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입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대상은 현금 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나 세율이 여당에서 발의됐던 안보다 10%포인트 높고 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실망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국내 고배당 ETF 19종의 순자산액은 일주일 만에 9% 이상 줄었습니다. 고배당 ETF 대표주들의 주가도 하루 만에 약 3%, 4% 하락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도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다들 이게 배당이 정말 늘어날까 이런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엄청 인센티브가 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약하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주식을 3억 달러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여러 가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안 해야지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맞춰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종료 시점은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설정이 됐지만 이 정책 효과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이미 관광업계나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면서 들썩이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시행을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이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선 이미 시행 계획을 준비해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무비자 입국 정책 제안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방한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넘어 내수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울러 개별 관광객에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단체 관람객에 한해 우선 시행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면서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이 연장된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허용의 추가 연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기존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1%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은행이 전망치를 올려잡은 데 따른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것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인이라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협상이 타결된 거가 불확실성을 좀 줄여가지고 성장률을 좀 높게 전망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기존 0.8%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역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하더라도 성장률이 1% 턱걸이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큰 만큼 2% 아래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제개혁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저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산업에다가 어떻게 제조업을 합치든 어떤 산업들을 새로 만들던 이런 준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추경과 관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0.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면서 전망치를 1%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습 비용 부담이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매출 4조 3,388억 원, 영업이익 3,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해킹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고 이후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이동통신 매출이 1분기 대비 387억 원 감소했습니다.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한 만큼 2분기에 관련 비용을 모두 반영했고 대리점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면서 약 2,5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하반기에도 사고 수습 관련 지출이 줄줄이 계획돼 있어 단기간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약정 해지 유약금 면제 등으로 올해 일시적인 실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최대 3,6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꼽힙니다.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가입자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폰이 애플이 하반기에 나올 거니까 번호 이동한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작전은 있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 동안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 판도를 바꿀 미국의 상호 관세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도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아서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품목 관세를 둘러싼 경계감에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같은 관련주는 급락했지만 앞서 전해드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로 여행과 화장품주는 급등했습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4포인트 오른 3,19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여행주인 노랑풍선은 25% 올랐고 호텔신라 역시 5%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는 1%대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 업종도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에 대해선 1년이나 1년 반 뒤에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라서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과 함께 국내 주식 상승 여력은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좀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고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 같은 거 둔화된 것도 그런 전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추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으로서 수혜를 받은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발효될 예정인 상호관세 등 대내의 변수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한입니다. 이런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최근 원자재 값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둔 금융상품도 함께 등락폭이 커졌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요즘 특히 구리가 등락이 심하죠? 그렇습니다. 코스콤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상장지수 상품 중 가장 하락률이 컸던 종목은 하락률이 44.73%에 달하는 메리츠 레버리지 구리선물 ETN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구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 때마다 구리 가격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정제 구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구리는 급락세를 탔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 레버리지 ETN 상품들도 최근 일주새 10%대 하락했는데요. 미국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 하락에도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락한 탓입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4만 7천 배를 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와 대체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을 살펴본 결과 26번째까지는 모두 구리,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관련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죠.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은 예측이 어려운 전쟁, 관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는 수배 상승과 하락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다수인 만큼 복리 효과로 등락을 거듭하면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원유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규모는 전체 원유 상품의 73%를,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상품의 규모는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무역 갈등과 지정학 리스크 심화로 원자재 상품의 투자 위험이 추가로 확대되는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 경고를 발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일을 하는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고령층 대부분이 생활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선우 기자, 일을 하는 고령층 인구 얼마나 됐나요? 네, 오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인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약 36% 수준인데요. 이 중 취업자는 지난 5월 기준 97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는 1,000만 명으로 32만 명 넘게 늘었고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10%포인트 오른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도 59.5%로 0.5%포인트 올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6.6개월로 0.5개월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고령층 중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1,142만 1,000명으로 1년 새 3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69.4%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인데요. 근로희망 사유로는 여전히 생활비에 보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요.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란 응답도 36% 넘게 나타났습니다.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 비율은 소폭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취업한 상태일수록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현재 취업자의 93.3%는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요.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6.1%, 생애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7%가 앞으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답변을 받아 계산해보니 평균 73.4세로 1년 전보다 0.1세 늘었습니다. SBS 비즈 류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은 갈수록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은행 점포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드렸지만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사들의 점포 수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먼저 보험사 점포들 얼마나 줄었나요? 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의 점포 수는 각각 약 2,700여 곳, 1,800여 곳에 달하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합쳐서 160여 곳이 줄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점포 수는 2022년 처음으로 5,000곳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의 속도라면 대략 4년 정도 뒤에는 점포 수가 4,000곳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성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보험사 다이렉트 앱 등을 통해 편하게 온라인, 모바일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요. 또 온라인을 통한 상담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 보험 대리점, GA로의 영업 기능 이전도 점포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아무래도 더 불편할 텐데 디지털 전환도 중요하지만 고령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면 상담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공백 메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한라이프는 시니어 전용 콜센터를 오픈해 복잡한 ARS 없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요. 또 농협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고객 상담을 위한 AI 센터 구축에 착수해 AI 기반의 챗봇, 음성봇 도입 등을 추진 중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세찬비가 쏟아졌습니다. 올여름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년 침수 사고의 95.6%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침수 차량인지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그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중순 폭우가 내릴 당시 충남 당진시의 한 일대입니다. 승용차부터 트럭까지 흙탕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도로까지 완전히 다 잠겨가지고 완전 바다였거든. 허리까지 쳤으니까 허리 밑에는 다 잠겼으니까 붕 떠다니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 안타까울 뿐이지 뭐. 앞서 나온 차량이 침수 차량인지 저희가 직접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7월에 침수 전손된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로 손상된 차량은 판매가 금지되고 또 30일 이내에 폐차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약 3,100대로 갈수록 심해지는 집중호우에 피해는 나날이 증가세입니다. 중고차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무료 공공사이트에서 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의 카이스토리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에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5년간 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그 차량 침수 사고는 총 36,214건이고요. 그 중에서 74%가 침수 전손이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집중되는 7월에서 10월경에 전체 침수 피해의 95.6%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전 침수가 아닌 부분 손상차는 수리한 뒤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인 안전벨트나 시트 하단, 트렁크 바닥과 같은 곳에 진흙 흔적이 있다면 정비업체나 전문가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